루마니아에 다녀오니까 어깨에 갑자기 또 힘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K방산의 위력을. 야, 이게 실제로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남은 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저희가 루마니아에서 우리 K방산의 힘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늘 웬만한 주제 가지고는 저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 1950년대 부하로 비행기를 시작으로 기술과 경험을 쌓아 올린 대한민국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로 영공을 지키는 단계에 바짝 다가섰다는 소식인데요. 자, KF-21이 서해상공에서 유럽 방산업체 MBDA의 5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8일 KF-21이 공대공 무장 유도 발사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이날 오전 11시 45분에 현존 최고 성능의 5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사천공항에서 이륙해서 공중에서 대기하다가 낮 12시 20분경에 발사에 성공을 하고 12시 47분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실사격은 KF-21에 장착된 국산 A사 레이더로 87km 밖에 무인기를 추적을 해서 미티어를 발사해서 무인기 옆에 1m 이내로 스쳐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게 근접신관이 작동해서 터지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로써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고 그리펜에 이어서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4번째 전투기가 됐습니다. 앞에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 이거 진짜 이게 밑에서 반매립식으로 이제 있던 것들을 투하하는 방식도 되고 옆에 이제 무장 장착돼서 이제 발사하는 방식.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A사 레이더로 탐지한 다음에 도입되는 미티어로 맞췄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쵸.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의 레이더, 그 다음에 임무 컴퓨터, 조종석과 통합하는 이 소위 체계 통합 기술이 이 비행기 만드는 데서 난이도 극상입니다. 이번 미티어의 첫 실사격을 통해서 국산 A사 레이더와 5세대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그 정보 전달 및 체계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완전히 확인될 수 있었던 거죠. KF-21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진 거고요. 이로써 우리 공군의 전투력뿐만 아니라 KF-21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티어의 그 체계 통합이 중요할 텐데 그러면 몇 발이나 꽉 채우면 몇 발 장착 가능합니까? KF-21은 동체 아래 반매립식이라는 이제 구조로 미티어가 한 반 정도 파묻히는 형태로 4발을 장착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발사한 그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날개 아래 파일런에도 미티어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서 그 경우에 날개에서 이렇게 슉 발사가 되는 그런 아까 영상을 보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스텔스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4발을 반매립식으로 탑재하는 게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우리 공군이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그 외 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미국제가 아닌 다른 나라 유럽 공대공 미사일을 쓰게 됐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해외 우방국 전투기에 대한 무장 통합 허가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걸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레이더 유도가 필요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후에 한 번도 우방국 전투기에 최신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허가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미국의 방침은
그러니까 미국 자국산 전투기에 대해서 자국산 레이더 탑재만 허가를 하고 그리고 자국산 레이더에 반드시 이 자국산 즉 미제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 통합만을 허가하는 이런 시스템만을 이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도 미국이 이제 F-16 전투기에 대한 이스라엘제 레이더 장착을 불허를 하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도 그 허락을 못 받았다고요? 웬만하면 허락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걸 안 해줘가지고 자국산 더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중간 레이더 링크 유도 과정이 없이 혼자서 유도되는 형태로 장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근데 또 강력히 좀 요구를 해가지고 F-15J 전투기에서 AAM-4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그 APG-63 레이더와의 통합을 허가를 하지 않아서 별도로 ARG-1 미사일 유도 장치를 일본이 개발해서 장착을 해 쓰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는 좀 예외인데 영국은 F-35B 개발 사업에 초창기부터 이제 참여를 했고 개발비를 엄청나게 부담을 했기 때문에 미티어 통합을 좀 인정받은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KF-21에 미국제 쓰라고 했는데 그게 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유럽제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방위산업청이 긴급히 33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2019년에 유럽 MBDA사의 미티어 장거리 미사일하고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산 A사 레이더 개발하고도 관련된 이스라엘 엘타사하고 협력해서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가성비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대공 미사일은 KF-21 개발 사업의 공동 사업자인 인도네시아가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합니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실은 UN 가입국 중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또 KF-21과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뭐 요즘 많은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하여튼 뭐 그걸까지 별도 얘기고요. 요거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기피를 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KF-21을 이슬람 지역에 수출을 생각을 하면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제는 선택하기가 힘든 옵션이었죠. 네. 그럼 미티어면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러면 현존 최고 성능의 5세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 미티어 스펙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공대공 미사일 가운데서 사거리가 가장 긴 모델은 우리의 그 KF-16과 F-15K 전투기에서 운영하는 AIM-120C 암람입니다. 속도가 마하 4고요. 사거리는 100에서 130km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히 긴데요. 근데 가시거리 밖의 전투기를 격추하기 위해서 개발된 미티어는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서 200km 밖에 그리고 더 멀리는 최대는 거의 300km까지 상공에 떠 있는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정밀성을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의 공대공 교리를 완전히 새롭게 쓰게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고성능 무기 체계라는 거죠. 아니 그 사거리가 맥시멈으로 보면 기존 미사일이 한 뭐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 뭐 최대 300km면요? 그렇죠. 기존의 공대공 미사일은 이제 비행 도중에 로켓 엔진 연소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냥 관성 운동 에너지로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가던 길 그냥 가는 거예요? 뒤에 네. 계속 뿜어져 나오는 거 없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가까운 거리에선 그럴 필요가 없지만 네. 거리가 좀 멀어지면 연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엔진을 끄고 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높이 올라가서 내려갈 때 이제 이렇게 중력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미사일에 내장된 그 고체 추진체가 연소하면서 단거리 달리기 선수처럼 막 빨리 가지만 나중에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공대공 미사일의 정확도나 사거리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했던 게 이중 펄스 로켓이라는 건데 이거는 마치 우리 그 2단 로켓처럼 똑같진 않지만 2단 로켓처럼 초기 부스터가 가속 단계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2단계 연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이것도 연소 시간이 그렇게 길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나 사실은 사거리 연장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라 고기동 표적, 빨리 움직이는 표적에 맞춰 대응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미티어는 그래서 이 초음속 비행에 가장 효율적인 바로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덕티드 로켓을 장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전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덕티드 로켓에 대해서도. 닥트. 예. 식당에서 쓰는 닥트. 네. 로켓에 닥트가 달린 거죠. 네. 외부에 달린 공기 흡입구를 통해서 산소를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소를 이제 산화제로 사용을 해서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산화제를 따로 실을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훨씬 적게 실어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많이 실을 수가 있는 거죠. 위에 거는 이제 일반적인 로켓입니다. 네. 이건 여기에 이제 산화제나 이 추진체가 여기가 추진체인데, 예, 고체 연료 추진체인데 산화제가 이제 80%가 산화제로 찰 정도로 많이 필요해요. 연료보다 산화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덕티드 로켓의 경우에는 미사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덕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 부분에 이제 공기가 들어오죠. 공기가 들어오면 공기 속에 산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는 산소가 적으니까 산화제가 적었으니까 불완전 연소가 돼요. 그리고 나갔던 게 밸브를 통해 나갔던 게 이 산소랑 만나면서 비율이 맞아가지고 이제 완전 연소가 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연료를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연료가 한번 연소되기 시작하면은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한번 불 붙으면 그냥 똑같이 계속 타는 거거든요. 근데 덕티드 로켓 방식은 마치 그 자동차 운전할 때 그 가속 페달을 살짝 받는 것처럼 아, 그쵸. 예, 예. 여기 밸브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이것도 사실 밸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살살 밟는 게 이게 뭐죠? 그 연비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꾹 밟고 뭐 예, 한 번에 그렇죠. 그렇고 뭐 예. 급정과 그런 거보다. 예, 가서 그렇군요. 이제 밟았다가 관성이 좀 붙으면 잠깐 놔주고 살짝 놔주고 그렇게 운전들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과 관성 비행을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연료를 써도 훨씬 더 멀리 날 수 있고 또 최대 사거리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때까지 연료를 아끼다가 남은 연료를 모두 태워서 최고 속도로 적에게 충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 진짜 그 타겟에 근접했을 때 힘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 이거 덕티드 그렇게 가능하겠군요. 그 적 입장에서 맞으면서는 이렇게 막 끝까지 막 불 붙었잖아. 막 뒤끝 참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로켓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 전력 질주를 하는 거지만은 네. 얘는 슬슬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다 막판에 다 그 이 최대한 힘을 붙여서 마하 4.5에서 최대 에너지 상태에서 최종 공격을 딱 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운동선수 단거리 100m는 숨 안 쉬고 하잖아요. 한 번에 가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장거리니까 확실히 또 다른 예, 미사일도. 그 페이스를 조절하게 하는 예. 거고. 그래서 이 미티어엘은요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서 적 전투기 뒤를 막 쫓아가서 이렇게 막 끝까지 쫓아가서 격추시키는 이제 그런 기동이 가능한 거고요. 다른 공대공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그 파이어 앤 포겟 모드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전투기 레이더에서 데이터를 수신해서 비행을 하고 목표물 근처로 갔을 때 전투기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나 스캐닝 능력이 떨어지는 소형 레이더 시커가 목표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위치에 목표물이 없다. 자, 그러면 미사일 자체가 갖고 있는 시커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탐색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목표를 못 찾고 명중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미티어2는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 레이더를 미사일이 목표물을 찾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사일 자체에 달린 이 레이더 자체가 워낙 훌륭하니까 조종사는 미사일 목표물을 딱 지정을 해서 그냥 발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미사일은 전투기가 아니라 자체 다양한 그 센서 소스를 통해서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정보를 받아가지고 최종 공격 지점까지 딱 전개해 나간 다음에 미티어가 받는 이 정보라는 게 전투기에서 보낸 정보뿐만 아니라 자체 전자감시 장비, 그 다음에 다른 전투기가 보내주는 정보, 예. 그 다음에 더 멀리 볼 수 있는 하늘의 눈, 조기, 경보 통제기, 육상 혹은 해상의 레이더 등과 같이 다 연동이 되니까 이 정보들을 다 받아가지고 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때리는 겁니다. 예, 뭐 C코드 좋은데다가 5세대라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데이터 링크? 예, 네트워크. 네트워크 같은 뭐. 예. 능력. 예,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게 그 경쟁 모델과는 좀 차이가 나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티어의 데이터 링크는 양방향 작동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뭐 명령만 내리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종사가 이제 당연히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도 목표물을 재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조종사가 미사일의 상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연료가 얼마나 남았고 에너지, 네. 뭐 추적 상황 이런 걸 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목표물을 향해서 미사일을 추가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이미 발사했던 미사일이 목표물을 추적해서 겨냥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후퇴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링크가 이제 구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MBDA와 방사청의 계획에 따르면 체계 통합을 거쳐서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 블록 1부터 미티어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한 발당 가격은 200만 유로, 26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그것도 뭐 미국 그 미사일이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이 정도면은 사실 오히려 좋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 그러면 KF-21에 통합돼서 장착이 가능하면 우리 FA-50은 혹시 이게 그쪽도 같이 안 되나요? 일단 카이가요. 이리스티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제작사, 독일의 딜 디펜스사, 그다음에 미티어 제작사인 영국의 MBDA와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FA-50에 모두 장착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A-50 48대를 도입한 폴란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다고요. 예. 아, 사실 FA-50의 그 어떤 위력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어떤 뭐, 네. 뭐 우리의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란드만 좋아할 일이 아니겠는데 물론 폴란드가 가장 좋아하겠습니다만. 예. 예. 현재 그 FA-50을 동남아에 지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최신 공대공 미사일 통합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자, 아쉽게도요, 이 FA-50의 그 장착이 허락된 무장, 미국 쪽이 장착이 허락한 무장은 그 AIM-9L 사이드와인더. 그러니까 이 L형은요, 그러니까 1982년도 포클랜드 전쟁 당시에 활약했던 좀 구형 모델이거든요. 영국 그 아르헨티나인가요? 뭐 그때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FA-50의 최신상 미사일을 장착하는 걸로 무장을 확대시켰으니까 해외 시장의 수출 경쟁력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참고로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A-50에는 그럼 이거 장착되냐? 뭐 이리스티나 미티어 이거 탑재할 수 있냐? 사실 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공군은 이제 돈을 투자할 대상이 따로 있죠. KF-21 보라매. 예. 그래서 이제 KF-21이라는 중량급의 공중 우세기가 있는데 FA-50에게 미티어 같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고가치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순번이 거기까지는 안 돌아가고 KF-21에 거의 이제 장착이 마무리가 되겠죠. 예. 예. 각 기종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FA-50은 앞에 경자 붙었잖아요. 네, 근데 미티어는 장거리 공대공인데 이게 뭐 출력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충분히 이게 운영 가능한 겁니까? FA-50이랑? 아, 이제 전문가 다 되셨네요. 아, 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알면 아니 그 촉을 지금 딱 그 감을 잡으셨는데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FA-50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아군 영공 내에서 방어적 제공 작전에 투입되는 기체라서 이런 거죠. 지상의 레이더 기지라든가 아군의 공중 조기 정보 통제기에서 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레이더 정보나 이런 걸 받게 되고요. 이 FA-50이 자기 레이더로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미티어를 실어주는 일종의 트럭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지상 레이더 기지라든가 그 AWACS 이 기체가 알아서 다 이제 찾아가지고 지정을 해주면 이제 거기까지 발사만 하면 알아서 날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폴란드라든가 필리핀처럼 이미 FA-50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공군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운용 능력은 정말 귀중한 전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극강의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미티어인데 그걸 이제 우리 KF-21이 득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테스트 소식 저희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제 실전 배치 얘기 본격화돼야 되는 거겠죠? 네, KF-21은 지난 3월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공대공 무장만 탑재 가능한 KF-21 블록 1을 올해 20대, 내년 20대 이렇게 해서 이른바 20+20 네. 방식의 양산 계약 체결이 결정이 됐고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실전 배치가 됩니다. 꽤 머지 않았죠. 네. 우리 공군 최초로 초음속 제트 전투기 F5를 운용한 그 강원 강릉의 제18 전투비행단 소속의 105 전투비행대대가 기종 전환을 해서 바로 이 KF-21 창설 부대로 운영이 되고요. KF-21이 강릉에 먼저 배치된다. 근데 강릉은 사실 유사시 바로 뭐 즉각 대응해야 되는 뭐 그런 위치의 그 뭐 공군기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강릉기지에서 출격한 KF-21은 사실 5분이면 중부전선의 철원, 연천, 상공까지 네. 도달할 수 있거든요. 이륙 직후에 강릉 상공에서 가지 않고 거기까지 강릉 상공에서 미티어를 만약에 쏘면 북한 강원도 전역 그리고 함경남도 함흥
황해 북도 상공의 모든 북한 항공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중부 전선에서 미사일을 쏘면 평양은 물론 평안북도와 자강도 상공에 있는 모든 항공기들이 사정권에 든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지금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한 100여 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다 날아온다 해도 KF-21, 20+20, 40대면은 모두 처치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얘기가 됩니다. 4발씩 한 기에 장착 가능하니까 남아서 오겠네요. 네. 60개는 남아서 그냥 갖고 오겠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래. 그리고 북한이 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은 KF-21은 일반적인 4.5세대 전투기보다도 더 레이더 반사 면적이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스텔스 기능이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기존의 SA5나 SA2 같은 구형 방공 레이더로는 탐지하고 조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게 또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18전비라고 하면은 자 우리 전투기 조종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상징물 빨간 마우라. 그렇죠. 미국은 탑건, 한국은 빨간 마우라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게 빨간 마우라가 유래한 것이 바로 28전비입니다. 공군 18전비가 주둔하고 있는 강릉 기지는 그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10월 11일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이 수행이 됐습니다. 바로 그 승오리 철교 차단 작전, 그다음에 이제 평양 대폭격 작전 등 그 총 7,800여 회의 출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공군 강릉 기지에 18전비에 배치돼 40년이 넘은 노후화된 F5 전투기를 대신해서 KF-21이 긴급 스크램블 출격에 투입된다고 하니 북한 공군 전투기들에 대한 제공권의 완벽한 우위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긴급 스크램블 충격이 뭡니까? 스크램블은 결국 뭐냐 긴급 발진. 그래서 막 뭐 우리 마치 우리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따가 빵, 하면 뭐 오대기 하다가 막 쫙 다치자 타고 출동하지 않습니까? 네. 공군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아가야 되죠. 적 비행기가 더 빨리 날아오니까. 긴급 스크램블 출격이라고 하는군요. 예, 스크램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진짜 북한 전투기들은 뭐 휴전선 근처가 아니 그 뜨지 말아야겠는데요. 아니 평양 막 황해도 뭐 이런데 뭐 다 안 된다면서요. 예. 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자, 그럼 이제 KF-21과 미티어의 조합, 주변국 공군에 대한 제공권 경쟁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절대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관측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보면요, 현재 중국이 지금 미국의 F-21 랩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J-20을 개발했고요, 젠-20을 개발했고, 일본도 소위 6세대급 GCAP, 그러니까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스텔스 탐지 기술 덕분에 주변국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접근을 한다면 어쨌거나 그 존재나 대략적 방향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적기의 존재와 대략적 위치만을 아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요격을 위해서는 우리 전투기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상대가 F-16급 기동력을 갖춘 F-35A급이라면 충분히 KF-21을 가지고 공중전과 요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중국의 젠-20이나 일본의 6세대 전투기다 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인 대공 미사일, 뭐 예를 들어서 AIM-120 밤람 이걸 통해서 요격이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뭐 그 이유는 중국의 젠-20이라든가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위협이 탐지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4만 파운드급의 그 강력한 엔진 2기로 마하 1.5 수준의 속도로 그냥 단순히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떨어져 가기 때문에 곧바로 위험 지역을 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름 빨리 빠져나가려는 적을 격추하려면 필요한 게 뭐다? 그러게 옛날에 화살을 쏘듯이 더 빠른 거를 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배웠던 뭐죠? 덕티드. 덕티드. 예. 그거 예. 마하 4라면서요, 마하 4.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딩동댕입니다. 예. 그러니까 덕티드 로켓, 즉 그 램제트 방식의 최고 속도 마하 4 이상을 자랑하는 미티어가 최적의 요격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자,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4세대 또는 5세대 전투기 사이에 승패를 판가름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위력과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에나 이 중요한 미사일을 정말 로켓 배송. 진짜 미사일을 진짜 로켓 배송에 썼대요. 진짜 옛날에 썼대요.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썼답니다. 그거 진짜 황당한 얘기인데 정말 빨랐을 것 같는데 대신 또 위험하기도 했겠죠. 그 얘기가 어떤 내용일지 본방내화에서 다뤘습니다. 보시죠. (1959년 7월) 미국 플로리다 인근에 USS 바베로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상부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됐고 거기에는 레귤러스 핵 순항 미사일이 장착됐죠. 승정원 전원 발사 준비. 목표는 플로리다 잭슨빌의 해군 비행장. 그리고 정말 발사라도 하려는 듯 이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아니, 미 해군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겨냥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950년대) 미국은 경제 호황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상흔을 회복하는 기간이었는데요. 그렇게 안정과 번영을 즐기던 1959년 미국 우정당국의 우체국장 서머필드는 아주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를 타고 국내 어디든 금세 갈 수 있고 비행기와 배를 타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우정국의 우편 업무 범위가 본토 전국을 넘어 세계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었죠.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겠지만 편지 전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미국 본토가 워낙 광활한 탓에 우편물이 도착하는데 빠르면 며칠씩 걸렸고 재수가 없으면 몇 주가 걸리기 일쑤. 해외는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주고받는다 생각해야 했죠. 지금이야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으로 단 몇 초면 서로 간에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당시의 보편적인 연락수단은 편지였습니다. 더 빨리 우편을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 골머리를 앓던 서머필드 국장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1959년 1월 미 국방부를 찾아가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는 물론 영국, 인도까지 몇 시간 안에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건의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로 미사일에 엽서를 가득 실어 쏴버리는 이른바 로켓 배송이었죠. 서머필드 국장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절대 실행되지 않을 거라며 혀를 끌끌 찼는데요. 적을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한 값비싼 미사일을 우편물을 배송하기 위해 사용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국방부가 프로젝트를 수락한 것이죠. 게다가 국방부는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진심으로 임했는데요. 얼마나 진심이었냐 하면 무려 우편물 배송을 위해 그냥 미사일도 아닌 최첨단 유도 시스템과 사거리 930km를 자랑하는 레귤러스 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엽서가 공중분해가 되지 않도록 한두 부의 핵폭발물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우편함을 제작해 넣는 계획까지 세웠죠. 국방부의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서머필드 국장은 낙하 충격에 우편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금속으로 우편함을 만들어 당시 우편함에 사용되던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닉슨 부통령, 모든 주지사와 하원 의원, 그리고 전 세계의 우정 총수들에게 전달될 역사적인 엽서 3,000통을 넣었죠. 이후 6개월 뒤 대망의 미사일 엽서 발사 날, 미국 플로리다 인근의 USS 바베로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상부에는 미사일 발사대가 설치됐고 거기에는 우편물을 가득 실은 레귤러스 미사일이 장착됐죠. 3, 2, 1 카운트다운 후 미사일은 연기를 내뿜으며 공중으로 날아갔고 그 시각 서머필드 국장은 우편물 수거를 위해 플로리다 잭슨빌의 해군 비행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정부 관계자들과 서머필드 국장은 무사히 도착하길 기원했는데요. 정확히 22분 뒤 사람들의 환호성에 밖으로 나가보니 상공에서 우편물을 실은 미사일이 정확히 목표한 지점으로 낙하산을 펼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착륙한 미사일이 완전히 멈춘 후 서머필드 국장은 가장 먼저 달려가 우편물이 멀쩡한지 꺼내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편지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도착한 순간이었죠. 서머필드 국장은 감격에 겨워 이제 미사일 우편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외쳤는데요. 하지만 당시 4센트였던 우편 요금으로는 미사일 발사 비용을 절대 충당할 수 없어 군사용 미사일을 활용한 최초이자 마지막 우편이 되었습니다. 미사일로 우편물을 나누는 발상은 언뜻 생각하기에 엉뚱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덕분에 서머필드 국장은 꿈을 이뤘고 미 국방부는 유도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무기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KF-21도 사업 초기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현재는 비상을 앞두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나서는 만큼 앞으로 더욱 강력한 무기 체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서 로켓 배송이 밀떡이 시사에는 있는 게 아닌가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또 국방부도 그걸 또 오케이 했다는 그 당시에는 불안 요소도 있었을 텐데 참 대단해요. 지금 같으면 SNS 욕먹고 난리 났겠죠. 그럼요. 예. 근데 사실 당연히 미 국방부도 이걸 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홍보 목적으로 한 거죠. 자국민들에게는 이 핵을 포함한 군비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걸 좀 알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적국들한테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밀한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과시할 수 있는 찬스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당시 발송된 발사 사파가 그려진 3,000통의 엽서는 수집가들에게는 거의 꿈 같은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대상이 웬만한 자리에 오른 유명인들이고요. 예. 엽서 자체가 3,000통으로 한정됐으니까 시중에 도는 물량이 거의 없어서 이제 부르는 게 없어요. 그렇게 그러네요. 폴류만 이런 것들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부 영화에 그런 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변국 상황을 좀 더 짚어볼까 합니다. 일본이 6세대 직캡이라고 하셨는데 직캡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신형 이번엔 중거리입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다고요? 네, 일본이 영국과 공동으로 미티어의 일본 최초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AM-4B용 KA 밴드 A사 시커를 장착하는 개발 사업을 지난 2017년 11월에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가 미티어를 F-35B에 탑재하는 개량 사업을 2017년 초반에 개시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미티어 꼬리 날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F-35B에 무장창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탑재하려면은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제품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JNAAM, Joint New Air-to-Air 미사일이라는 이 약자입니다. 이게 바로 미티어의 꼬리 날개를 소형화를 해서 공기 도입구의 형상을 변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F-35의 무장창에 4발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영국 정부는 개량 사업 당시 일본과 함께 양국의 공대공 미사일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국제 시장에 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 의미에서 이 AAM-4B용 시커 장착을 일본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일본도 여기에 이제 호응을 한 경우죠. 어쨌거나 이 상황을 보면 이 JNAM은 영국 주도입니다. 영국 주도고 일본은 이거와는 또 별도로 독자적인 직캡 전투기용 차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위성, 일본 방위성에서 공개한 직캡에 탑재될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모양이고요. 2024년 예산에 6세대급 직캡 전투기용 차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비로 184억 엔을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억 될 것 같죠? 그래서 올해 2024년부터 이제 개발에 돌입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위성에도 공개한 게 이미지 하나라고 하면 좀 많이 남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일본도. 그런데 항공 다위대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이 우리와 겹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일본제 AAM-4B용 시커 이게 도대체 뭔데 어느 정도
좋길래 영국이 먼저 제안을 할 정도였을까요? 네, 일단 이제 미국은 워낙 강력한 제공권을 가진 관계로 경쟁국들보다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일본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보다 우수한 모델의 개발을 이제 추구했고요. 특히 이제 일본은 최소한 하드웨어 성능에서만큼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보다 우수한 모델을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AAM-4B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AAM-4B는 이제 무엇보다도 세계 최초의 에이사 시커가 적용된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커도 이 레이더 같은 것도 보면 결국 에이사가 거의 현재 기술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 이 제작사인 미쓰비시 전기는 그 최첨단 질화 갈륨 전력 증폭 소자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KA 밴드 대역의 에이사 시커를 개발을 했습니다. 마이크로파 대역인 기존의 그 QU 밴드 탐색기하고는 달리 밀리미터 대역에 포함되는 이 KA 밴드 탐색기는 이 높은 안테나 게인과 그다음에 좁은 빔폭 특성으로 인해서 거리 및 각도에 대한 굉장히 높은 분해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수의 물체가 낙하하는 상황에서도 표적을 분리해서 정확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해상도가 높으니까 가능한 거죠. 동일 크기의 목표물을 탐지할 경우에도 이 KA 밴드 탐색기는 이 KU 밴드 탐색기에 비해서 각도 정확도가 약 2.3배, 공간상 표적 정확도는 약 5.5배 와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때문에 이 AAM-4B용 에이사 시커는 기존 시커에 대비 레이더 발진 출력이 4배가량 올라갔고 탐지 거리는 20% 정도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뭐 일본의 기술력은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방향을 돌려서 중국 쪽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공대공 미사일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국도 완전히 진심이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그중 중요한 이유가 1958년,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1958년에 벌어진 금문도 포격 사건. 이때 당시 대만이 그 AIM-9B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F-86 세이버, 참 고색찬연한 이름입니다만 F-86 세이버로 미그 17과 미그 15를 격추시키면서 제공권을 장악했었습니다. 이 탓에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전투기를 투입하고서도 제공권에서 밀리는 이 공대공 미사일의 위력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항상 진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보유한 가시거리 밖에서 운용이 가능한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PL-12, PL-15, PL-17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의 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게 PL-12인데 이건 이제 중국판 암람으로 불리는 미사일이고요. 초기 모델은 50km 정도의 사거리였는데 계속 이제 성능 개량을 해서 지금은 사거리가 100km 정도 된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PL-12는 미국의 암람이 갖지 못한 신기술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OAL이라고 그 락온 애프터 런치라는 기술인데, 락온이란 거는 이제 전투기의 사격 통제 장치잖아요. 그냥 목표물을 조준해서 락하는 거죠, 고정. 예. 그럼 라고 한 누르는 거 아닙니까? 영화에도 파이어. 많이 예, 나옵니다. 그쵸, 예. 특히 단거리 미사일 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럼 삐비빅하고 뭐 이렇게 예, 따라가다가 맞아요. 또 동그라미 세모 있지. 예. 딱 맞으면 라고 빨간불 파이어. 빡빡 나오고 예, 그러잖아요. 근데 미사일을 발사하기 하기 전에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사실 과정인데, 어쨌든 이 기능이 있는 미사일은 그렇지 못한 미사일보다 훨씬 일찍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거리 이상에 적용이 되면은 이 공대공 교전에서 상당한 전술적 이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중국은 PL-12를 통해서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기술을 많이 따라잡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중국은 또 PL-15를 만들었고요. 이건 덩치가 훨씬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L-12와 같은 기동성과 명중률을 유지한다고 이제 자랑을 하고 사거리는 200km 이상으로 2배가 넘게 연장이 됐고요. 중국이 이 미사일의 첫 공대공 요격 실험에 성공한 게 2015년인데 이거를 본 미 공군 전투사령관 허버트 칼라일 대장이 이 미사일이 F-35 전투기는 물론이고 폭격기랑 공중 급유기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우려를 한 바가 있었어요. 이 9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 칼라일 대장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던 이제 암람 모델 중에서도
AIM 120C5 그리고 이게 이제 105km 정도 사거리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대량 배치된 AIM 120C7A이 120km 정도, 그리고 AIM 120D가 160km 정도의 사거리를 구현을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미사일도 PL-15의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네. 물론 그래서 미국도 당연히 부랴부랴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인 AIM 260, JATM, LREW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긴 한데 이 미사일들이 완성돼서 일선에 배치가 되려면은 2020년대 후반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까지는 미국 전투기의 펀치력이 중국보다 짧다라는 아, 예. 문제가 지금 남아 있게 되는 거죠. PL-12, PL-15도 솔직히 막 후덜덜 특히 막 200km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PL-17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어느 정도의 괴물이라는 겁니까?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7이 실전 배치된 것이 무려 속력이 마하 4인데 이게 놀랄 거는 사거리예요. 최대 400km를 나갑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랑 대만이죠. 중국 전투기보다는 에너지 면에서는 열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사실 대공 미사일의 거의 대부분을 국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대공 미사일 부분은 미완의 영역이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미사일 기술 있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KF-21이 있고 그럼 이제 제대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 이제 스타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